네, 안녕하세요. 한미 우주 연합 훈련이 기획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게 다루는 그런 기사는 또 없어서 좀 아쉬워서 오늘 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우주군이 있죠.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그리고 우주군. 우리가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2022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우주군이 하는 일은 뭐냐? 미국 위성 정보와 한국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연동을 구축하는 거, 운영하는 거, 그게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직접 이 한미 우주 연합 훈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피터슨 우주군 기지에 본부를 둔 우주훈련 준비사령부입니다. 미국 우주군의 교육과 훈련, 교리, 그리고 시험 현장을 총괄하는 사령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 미 우주군이 이 우주훈련 준비사령부와 협력해 우주영역 지휘통제훈련 기회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정확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 연합 훈련에는 그럼 누가 참가하나? 미군에서는 이제 본토 우주군, 그다음에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우주군 부대, 그다음에 주한 미 우주군.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급수 체급별로 이 세 그 차원에 걸쳐서 참여를 하고요. 한국군에서는 공군본부 우주센터,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 합참, 육군 해군의 우주분야요원. 예, 또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미국 우주군과 주한 미 우주군, 인도태평양 우주군 요원들이 참여하고 한국 측에서는 공군본부 우주센터,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우주분야 요원 등이 참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 더 깊은 말씀 여쭈기 전에 잠시 세뇌탈출 재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든지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뭐 북한을 상대로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란을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니까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외국 평론가들은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을 비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은 군사적 거인, 이란은 군사적 난장이, 밀리터리 더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북한은 명분이고 실제는 중국을 겨냥하는 그러한 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도발이 없다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중국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10중 8구 세계대전급으로 번진다. 그러니까 백모의 주장, 저의 주장은 북한 도발 없다. 그런데 그냥 중국을 겨냥한 거다. 아닙니다. 북한 도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발이 중국의 명령을 따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대전급으로 번져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이런 대비를. 예. 이 같은 추진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첫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안착시키는 등 위성 발사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는데 양국이 우려를 공유하고 우주연합 연습 조기 시행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을 명분으로 걸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조치의 내용과 그 심도를 보면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 몸통과, 북한은 깃털이고 중국 몸통과의 힘겨루기를 상정을 하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에 작은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갑자기 뭐 도시계획 때문에 앞이 대로변이 되고 그리고 그 내가 산 집 앞에 바로 지하철역이 입구가 생기는 뭐 이런 일과 좀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미 우주군이랑 연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 우주군의 이 우주 시스템, 위성 시스템이 무지막지한 그런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료를 제가 몇 개 인용을 할 텐데 이 자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 미사일 방어국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본토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전략을 다 세우는 데인데 이 위성을 뭘 개발하냐,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냐라는 거에 관해서 이 미사일 그 방어국이 상당히
그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제 위성이 개발되고 위성이 이제 투입이 되고 이러면 그 관리 권한이 미 우주군으로 넘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미 우주군은 미국이 운영하는 주요 군사 위성을 모두 다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미 우주군과 거의 뭐 상호 연동을 해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 우주군의 우주 감시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주 감시 센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이 그로부터 획득하는 정보의 질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다시 말해서 제가 이면도로에 집 하나 샀는데 그 집 앞에 그냥 대로 뚫리고 그냥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2009년에 이 MDA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국이 우주 추적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스페이스 트래킹 우주 추적 감지 시스템이니까 센서 시스템인가 그렇게 STSS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기술 실증 위성 2기를 발사를 했어요. 이 위성의 목표는 뭐냐면 무슨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 거냐면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 센서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ensor 시스템이에요. 스페이스 센서예요. 그래서 HBTSS라고 부르는데 이거 HBTSS 위성을 2개를 올렸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그래서 12년 이상 수명 주기 동안에 이 위성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위성으로 탄도미사일을 추적 가능하냐. 네. 이런 그 실험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을 가지고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공간 좌표를 찍을 수 있냐. 위성으로 탄도미사일의 공간 좌표를 찍을 수 있냐. 정확히 표현하면 이때까지도 이제 그 다른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위성이 걔들의 공간 좌표를 과연 찍을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실험을 지금 미국이 15년째 해온 거예요. 15년째. 그래서 그 벽을 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미 우주군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간 좌표를 찍고서 그 공간 좌표가 어떤 그 궤적을 그리고 어떤 비행 경로로 움직이는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센서 기능을 갖춘 위성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쏘아 올릴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주군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에 관한 정보를 특히 한반도 일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집 앞에 대로가 뚫리고 말하자면 지하철역이 들어온 것과 그런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HBTSS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도 추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HBTSS가 아닙니다. 현재는 우주기반 적외선 시스템이라 그래서 스퍼스라고 Space Based Infrared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재 우주기반 적외선 시스템은 추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의 공간 좌표를 찍질 못해요. 공간 좌표가 여기 이렇게 찍혀야 이 탄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비행 그 코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공간 좌표를 찍질 못해요. 단지 얘는 뭐를 하냐면 저기서 불꽃이 발생했네. 불꽃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방향과의 거리를 계산을 못 하니까 공간 좌표를 못 찍는 거야. 그런 거라고 이게. 이거 어떤 방식이냐면 36,000km 상공의 정지 궤도를 날아다니는 약 10여 개의 대형 위성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집 표면에서 거대한 화염이 발생했다. 탄도미사일 같은 거 쐈구나. 그리고 화염이 방향이 이렇게 가네까지는 아는데 그 방향이 가는 거가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스퍼스를 공간 좌표를 찍을 수 있는 HBTSS로 옮겨가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이제 순항 미사일 말고 활강체 방식,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앞에 그 삼각형 뿔이 분리가 돼가지고 걔가 내려와서 한 7, 80km 상공에서 쫙 한 2, 3,000km를 날아가는 그런 이제 그 활강체 방식 HGV 방식의 그 비교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궤도를 쉽게 예측을 해요. 최소 에너지를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최장거리를 보내기 때문에 뿅 하고 쏴서 올려서 그 다음에는 얘가 자유낙하식으로 낙하해갖고 딱 떨어지는 거라 이 초기에 이 날아가는 그 폼새를 보면 아 얘가 어디로 떨어지겠구나 그냥 그 말하자면 예측 가능해요. 탄도미사일은. 그리고 또한 탄도미사일은 비행의 대부분이 우주에서 일어납니다. 즉 100km 이상의 상공에서 일어납니다. 탄도미사일은. 예,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활강체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궤도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변칙적이에요. 그리고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를 가는데 비행 대부분이 고도 100km 이하의 대기권에서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가서 이제 저기서 분리가 돼 갖고 재진입이 되는 거예요. 저 삼각골이. 그래 가지고 저렇게 뭐 그 방공망도 피하고 그랬다가 그냥 급격하게 낙하해서 예, 한 7, 80km 가다가 그래 가지고 떨어지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 활강체 방식을 요격하기가 이게 탄도가 그러니까 비행 그 코스가 미리 예측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격하기가 정말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상 해상 레이더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너무 늦게 감지해요.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고도 70km, 80km에서 날아오거든요. HGV 방식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날아온다라고 감지하는 게 언제냐? 7, 80km 상공에서 오는 거는 한 950km 높이나 950km 거리 혹은 1000km 거리쯤에서 감지가 돼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거보다 그 전에는 레이더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얘가 속도가 마하 5램에 시속 한 6,115km 이상 이렇게 오는 애예요. 그러면 시속 6,115km로 오는 애가 마지막에 950km를 주파하는데 그럼 얼마 걸릴 거냐? 10분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대응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게다가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변칙 기동을 하니까 10분 남겨놓고 감지를 했는데 감지한 다음에는 얘의 비행 코스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 비행 코스 예측이 안 되는 거라. 그 최종 구간 10분 가지고는. 그래서 얘가 이제 방어하기가 참 지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잠시 북한이 뭐 나도 극초음속이다 그래가지고 탄도미사일 앞에 꽃가 씌워가지고 극초음속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극초음속이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게 그 활강체가. 왜 그러냐면 열을 견뎌야 돼요. 그 열이 막 거의 한 2000도 가까이 섭씨 그 정도까지 간다고요. 그 열을 견뎌야 되고 얘가 막 변칙 기동을 하니까 어떤 종류의 그 뭐라 그럴까 제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괌에 혹은 괌이나 뭐 오키나와의 남쪽으로 500km 바깥에 있는 미군 함정을 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함정 가만히 서 있는 거 이동하는 건 뭐 맞출 방법이 없고 그건 중국도 맞추기가 곤란해요. 멀리 있는 것들은 중국도 그 좌표를 실시간으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 고정 타겟이라도 그 제대로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라 북한께. 그런데다 이번에 분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나도 극초음속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막 그 사람 겁주는 그런 평론가들 보면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은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거냐? 벌떼 센서 위성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벌떼 센서 위성으로 우주를 떡칠하려고 해요. 제가 무슨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벌떼라는 용어는 constellation이 성운이잖아. 별 구름. 그 위성이만 10개 떠 있는 걸 가지고 constellation이라고 안 그래요. 100개, 1000개, 5000개가 떠 있을 때 constellation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벌떼죠. 그 다음에 proliferated satellites 그래요. 그러니까 proliferated satellites라는 건 마구마구 흩뿌려서 퍼뜨렸다는 얘기지. 그건 떡칠했다는 소리죠, 우주를. 그래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 위성을 격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대량 생산해서 대량 발사해서 대량 배치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간 좌표를 추적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상 해상 이동 타겟에 대한 좌표 찍기도 가능하지 않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 세계 어느 타겟이든 간에 조만간에 그냥 CCTV를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 거야. 제 좌표가 뭐고 어디로 가고 있고 밤낮도 없고 날씨도 없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료가 그냥 일반 밀리터리 평론가가 한 자료가 아니라 미국의 무려 미사일 방어국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A global constellation of HBTSS tracking satellites will ensure continuous access to missile threats from launch to re-entry, while providing fire control tracking to the missile defense system. Since tracking satellites offer a global presence and persistence, they can augment Earth-based radars and fill viewing gaps to provide coverage from missile launch to termination of flight. The two HBTSS prototype space vehicles will work in tandem with radars based on land and at sea, and recently deployed Space Force tracking satellites to demonstrate and study how they can track hypersonic threats and provide targeting data for intercept. This demonstration will inform the future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 예, 그러니까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proliferation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 그냥 떡칠하듯이 뿌렸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warfighter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전쟁 위성이에요. 그럼 전쟁 위성 벌떼 운영 우주 아키텍처라는 소리죠.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예. USA for the Missile Warning Tracking Defense Mission. Following these successful demonstrations, HBTSS will be part of a critical constellation of space sensors proliferated and operated by the Space Force. 예, 이거죠. 그러니까 HBTSS를 기획을 하고 추진해 온 거는 미사일 방어국이에요. MDA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10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14년쯤 되죠. 14, 1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벽을 깬 거예요. 기술적인 벽을 깼고 실증도 다 했고 기술 개발도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실제 시스템을 대량 생산해서 배치를 하고 운영하는 건 누가 하냐? 우주군이에요. 그럼 그 우주군이 그걸 운영하면서 나오는 정보를 한반도에 관계된 거, 한국 안보에 관한 거를 한국과 실시간 연동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유사시에 중국과 심한 몸싸움이 있다 그러면 중국의 지상 해상 이동 타겟에 대한 좌표까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미사일 방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일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면도로에 이제 작은 집을 하나 샀는데 대로변이 되면서 집 앞에 지하철역이 떨어지는 거랑 좀 유사하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미국 본토를 이제 contiguous USA라 그럽니다. contiguous라는 건 뭐냐면 땅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알래스카는 contiguous USA에 안 들어가죠. 땅이 계속 연결이 안 돼 있죠. 하와이도 안 들어갑니다. 이
우주군은 컨티기어스 USA 안에만 진짜 메인 기지를 둬요. 나머지는 뭐 관측소 같은 거는 가능해도 기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이지만 베이스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 최초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국과 같이 이제 물꼬 트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컨티기어스 USA 본토 바깥에 처음으로 하와이의 우주군 이제 그 부대를 편성을 했어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그러니까 미국 본토 외에 이제 인도 그 우주군 부대가 만들어진 데가 하와이 하나뿐입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 그 다음에 한국에 2022년 말쯤에 미 우주군이 한국에 파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주둔을 해요. 주한미군의 일부로. 그러면 미 우주군의 해외 배치, 해외 파병은 이런 식으로 해외 주둔은 처음이에요. 한국뿐이에요. 이게 현재까지도. 그래서 그것이 2022년 말에 그 정도 시스템 갖고 1년이 지난 다음에 2023년 말에 미 우주군 시스템과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을 하죠. 일본이 같이 옆에 들어와 있죠. 한미일. 그런데 일본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미국 거예요.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미사일 방어를 하고 육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지스의 육상 버전, 이지스 어쇼어를 씁니다. 이지스는 사실은 그 록히드 마틴 솔루션의 브랜드 네임이에요. 우리가 버버리 코트 하지만 버버리란 회사의 브랜드 네임이 된 거잖아요. 그게 마치 그걸 보통 명사처럼 쓰는 거죠. 이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에서 운영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메리타임 MD인데 그걸 록히드 마틴이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 일본은 그거를 들여와 가지고 그걸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만들었고 육상 쪽도 그것을 육상으로 옮겨놓은 이지스 어쇼로 일본은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본은 그냥 미국과 연동하는 거예요. 한국은 자기들이 기를 쓰고 뭐 LSAM, 천공, LAMD, LSAM도 1, 2, 천공은 2, 3, LAMD 하나. 그래서 최소한 자기들이 스스로 5개 층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거를 또 해상용으로 옮겨서 록히드 마틴과 다이다이 맞짱 뜰 수 있는 K-이지스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의 독립적 시스템에 대해서 연동하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 문재인 정부 말까지 미국의 평론가들의 일반적인 그 어투는 이거예요. 쟤들 뭐 저런 일을 하냐. 그냥 요란하게 그냥 미국 거 갖다 쓰지. 이런 어투였어요. 우리 천공이나 LSAM 개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등장한 다음부터 어투가 좀 바뀌더니 결국 이런 얘기야. 야, 그거 뭐 연동이 별거냐? 미사일 정보 그 실시간 연동하면 그게 미사일 연동이지. 미사일 방어 연동이지. 실시간 그 미사일 정보 실시간 연동한대. 그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독립적 시스템이거든, 우리는. 그런데 연동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미 우주군이 벌떼 센서 위성으로 우주를 떡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거기랑 연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반도에 관한 것만큼은 그 정보를 고스란히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관한 것만큼은 미 우주군의 위성 자산을 마치 한국군 자산처럼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수훈 갑을 저는 2명을 꼽는데요. 지금 국정원장 가신 조태영 전 안보실장 그리고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받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에요. 제가 이 두 분의 이러한 공적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 이종섭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덤빌 때 저 사람은 간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좀 생각이 이상하다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그때 뭐 한동훈이 전 간첩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하는 행동으로 보면 뭐 거의 중국 간첩 같은 행동을 한 거죠, 말하자면. 예. 이종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참나. 뭐 취미가 수갑 채우는 건가 사람? 왜 그래? 예. 그거 아니죠. 예.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죠. 미국은 왜 한국을 이렇게 초특급 동맹으로 대우할까? 예. 한국 정치가 똑바로 서기만 하면 초특급 대우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유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사람들 국가를 상실한 상태에서 2000년 동안 자기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 2000년 동안 그 무서운 중국과 대륙에 대한 생사를 건 정체성 게임을 해왔다고요. 앞으로 수천 년도 그래. 미국이 없어져도 그래 우리는. 지금 중국과 어떻게 게임을 펼쳐야 되느냐가 미국의 최대의 화두인데 이 지역에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 지하가림 다 잘하는 동맹이 군사지리적, 군사지정학적 운명이 중국에 대해서 버티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민족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윤석열이 이뻐서 한국을 초특급 동맹으로 대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팔자 자체가 초특급 대우를 받을 만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니 사람이 팔자대로 살면 엄청난 거죠. 팔자대로 안 살아가지고 신변 조지는 거지. 뭐 그게 죽거나 살거나 팔자대로 자기 성격대로 산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에요. 이 한국은 자기 팔자에 맞춰가지고 당당하고 결사적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미국과 함께 또한 동시에 미국이 없더라도 우리는 간다. 그게 with or without죠. 미국과 함께 with. 미국 없더라도 without. 우리는 간다. 그래서 와우 자주국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with or without. 그러니까 한국인은 미국 없어도, 미국이 떠나도, 미국이 헤매도, 미국이 통수쳐도 우리는 그냥 팔자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버티면서 우리 자신의 말하자면 아이덴티티, 우리의 언어, 문자 뭐 이런 걸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팔자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시 벤발로 이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능청스러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라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니를 수 있는 문자가 없어서 한글을 만든다. 이게 이제 첫 구절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뒷국의 어린 백성은 한자로 자기의 니르고자 할 빼를 니르고 사나? 중국의 문맹률이 한국보다 낮았을까? 저는 훨씬 높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이 한국보다 훨씬 낮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 한국은 평등주의적 사회예요. 중국보다는 한자와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다 한문 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세종이? 아니면 세종이 실은 중국인의 한문을 읽고 쓰는 그 문자 해독률이 오히려 한국인보다 낮다는 실정을 알았을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엄청난 언어학적인 그런 발명인데 한글이라는 게. 그거 알면서 그런데 왜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라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라고 말을 했을까? 그럼 그 말의 함의는 뭐냐면 나란 말씀이 뒷국인들은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니르고자 할 빼이시면 뒷국 문자를 써서 니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 그럼 왜 세종이 이렇게 능청을 부렸을까? 중국에 대해서 꼬투리를 주기 싫은 거예요. 중국이 야 너희 그거 왜 이상한 알파벳 만들어서 쓰려 그래?
표본 문자만 야 뭐 한자 그냥 써라고 할까봐 위대한 중국 분들은 말씀과 문자가 합치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자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 조선 사람들은 참으로 미혹하고 힘이 없어서 말과 문자가 합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백성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글로 쓰고 싶은 게 있어도 글을 못 쓰려서 이렇게 그 표본 문자 한글을 만들게 됐습니다. 라고 미리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그러나 중국의 어떤 그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당신들은 당신들 말이니까 그 어린 백성이라 그래도 다 한문 한두 자씩은 다 알 거 아니요. 우리는 근데 그러지 않거든. 실은 뭐 알긴 뭘 알아. 중국 사람들이 한문 옛날 고전 한문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없죠. 우리보다 훨씬 더 퍼센티지 따르죠. 그러니까 세종의 저기 한글 왜 한글을 만들었냐? 예, 훈민정음 해제 앞에 말은 사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안 주려고 연막을 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꾀를 내서라도 우리의 정체성 게임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한동훈은 근데 어떻게 선거판에 반중이나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 또 그런 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혁혁한 공로 또 그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업적을 쌓은 이종섭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런 평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나 한동훈 자기 집 족보나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